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장중 4,600을 넘었습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IT 가전쇼라고 불리는 CES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 이제 로봇과 같이 사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이 CES 공식 개막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And I invited some friends. Did they come? Hey guys, hurry up. I got a lot of stuff to cover. Come on, hurry. You know, we have LG over here. They just announced a new robot. Caterpillar, they've got the largest robots ever. Boston Dynamics, incredible. 네, CES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좀 미래를 예상해보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미국 소비자 가전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1967년에 뉴욕시에서 시작돼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60년이 거의 다 됐고요. 올해 여기에 모이는 기업들 아무래도 지금의 가전업계보다는 향후의 가전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차도 여기서 로봇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어깨, 허리, 목 모두 360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So as you can see, Atlas really does stand up the way that we show in our videos online. And we get tons of questions about this. Way to get up, and it turns out this is it. The other question we get all the time is how Atlas is moving. 와, 로봇 거의 뭐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몸이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유연함입니다. 관절 56개가 회전하고요. 네.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촉감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게 이제 아틀라스 신형 모델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절 현대차가 인수하기 전에 이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유압식이었어요. 근데 유압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절의 유연함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반면에 무겁습니다. 네. 유지 보수가 조금 어렵고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휴머노이드의 전체적인 개발 방향이 전동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 전동식을 공개를 했는데 에너지 효율을 지키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장점은 유지하면서 앞서 보여드린 이 관절의 유연함 이거는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네. 게다가 무엇보다 좋은 게요. 이제 AI와 접목이 되면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코딩에서 입력한 값, 그 작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배우면서 아틀라스가 배우면서 새로운 작업까지 완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2008년부터 현대차 공장에 실전 배치된다라고 합니다. 2028년부터. 28년부터요. 네, 네. 네. 이게 아까 잠깐 화면에 있었는데 50kg의 무게도 들 수 있고 영하 20도 혹한 그다음에 폭염 모두 뭐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로봇을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빠르죠. 그러면 왜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안 하고 자꾸 네. 저런 거 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지금 고령화나 숙련 인력이 점점 감소하고 안전 리스크가 되게 큰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 로봇 같은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흐름들, 현대는 아마 거기다가 조금 다음 스텝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현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기존에 저희는 이런 로봇들이 들어오면 인간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AI의 협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로봇을 통해서 좀 위험하고 고중량 부분, 지금 50kg까지 네. 작업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복적인 작업 같은 것들은 로봇이 담당하고
관리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고부가치 업무는 인간이 하는 이렇게 해서 양축으로 앞으로 조금 활로를 모색해 보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는 이렇게 출근해서 일하는 로봇 말고요. 집안일 하는 로봇, 가사 로봇도 공개를 했습니다. LG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Everybody, this is LG's new innovative home robot, LG Cloyd. Hello, everyone. I'm Cloyd. 우유도 꺼내주고 빨래도 개주고 그리고 뭐 취재진과 주목 이런 인사도 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을 했네요. 좀 컨셉으로는 좀 재밌긴 하지만 네. 그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다. 굉장히 멋진 개념이죠. 그런데 화면에 보시겠지만요. 아까 아틀라스 봤을 때는 와우 하는 그런 탄성이 나왔는데 관절 움직임이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클로이드는 조금 약간 이렇게 굉장히 느려, 조금 느리게 느려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그 시장 공개된 로봇에 대한 반응은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현대차 주가 장중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아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반면 LG전자 주가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아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가 투자자가 기대했던 눈높이에는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하지만 앞으로 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LG가 진출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테슬라 봤었잖아요. 그렇죠. 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굉장히 그렇죠. 네.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클로이드도 빨리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제로 레이버 홈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집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이 목표라고 하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스필버그 감독의 2001년 영화 제목이 생각났어요. AI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 그 영화의 내용은 네. AI 소년을 입양하게 된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영화의 카피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he is not real, but his love is라는 카피인데 그는 리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의 사랑은 리얼이다. 지금 LG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네. 단순히 제품 성능만 좋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제품이 그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애정 어린 기술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감성과 지성을 다 잡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좀 빨래 개주는 게 이게 좀 빨리 잘 정교하게 쓰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주무시다 보니까 그 기능에 더 눈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CES에서는 이제 또 삼성전자도 관심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왜 로봇이 없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로봇 사업에 대한 방향은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 제조 생산 거점이 있고 그 거점 하에서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목표 방향 하에서 지금 차분히 준비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우리 저희들의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투입하는 시점에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 그래도 차분히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산업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들어가는 무게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거 로봇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게 좀 더 급할 거고 네. 반도체는 사실 삼성이 반도체 많이 하는데 반도체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공중에 뭔가가 벨트에서 계속해서 물건들이 그래요. 움직여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라인이거든요. 아하. 사실 이미 많이 자동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좀 덜 다급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HBM4 이 16단 이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해요. 네, 기존의 12단 그 36GB 모델 후속작인데요. 네. 16단입니다. 세계 최초고요. 48GB인데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 뭐냐면 SK 측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사 일정에 맞춰서 지금 우리 제품 개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조만간 이제 납품하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SK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대한 자신감을 비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ES 부스들 눈길 가는 곳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 어제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LA,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로 넘어가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그 동선도 눈에 좀 띕니다. 지금 계속 사진들이 찍히고 있는데요. 뭐 삼성, LG, 뭐 퀄컴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도 화제가 됐고요. 협업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젠슨 황 딸이랑 만나서 대화하는 사진이 포착이 됐는데 젠슨 황과도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움직임도 지금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는 이제 제조사들이 보자면 경쟁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술을 약간 비밀리에 비공개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제품을 짠 내놓아서 소비자 반응을 얻을까의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AI 시대에 와서는 파트너십 경쟁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 있어서는 단일 기업이 뭔가를 발전시키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각자가 잘하는 모델을 합쳐가지고 종합적인 능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소비자 반응을 이끌 수 있고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 정의선 회장이 방문한 부스를 보자면 두산, 퀄컴, LG, 삼성 전방위로 방문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이제 교수님, 정말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협업하는 시대에 어떤 이렇게 뭔가 이런 게 바뀌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두산 왜 갔냐 생각해보면 에너지의 다음 세대 에너지를 보고 싶고 LG를 왜 갔냐. LG전자 말씀 주셨는데 LG의 자회사 중에 지금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 그래서 더 이상 자동차는 전기 부품이지 이게 기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LG에서 하고 있고요. 퀄컴도 AI 하는 기업이고요. 삼성도 지금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지금 다 방문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프론티어가 나아갔나 계속 점검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이 협력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젠슨 황은 사전 미디어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약간 팝스타 쇼 보는 것처럼 환호를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보니까 특유의 검은색 재킷을 입고 젠슨 황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같이 등장한 로봇이 있는데 이족 보행 로봇이었습니다. 약간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황 CEO 말을 듣고 이 로봇들이 지금 나오네요. 로봇들이 연설 끝날 때까지 약간 무대 위를 오가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폴짝 뛰는 모습, 이런 게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AI 컴퓨터를 실제로 장착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이러면서 젠슨 황은 벤츠와 함께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자율주행을 보자면 이제 테슬라 방식 있잖아요. 테슬라는 차에다가 굉장히 수십 개의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오면 공이 굴러왔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면 차가 멈추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이 알파마요는 조금 이제 놀라운데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공이 굴러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뭘까요? 사람이 등장한 걸로 예측해서 제동을 하는 맞아요. 거군요. 그 공이 굴러왔으면 그 멈춰야죠. 공을 잡으려고 사람이 오겠구나라고 네. 인간은 뭔가 생각을 추론을 하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그냥 그 공이 굴러왔다는 시각적 정보를 가지고 장애물이 왔구나라고 섰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공이 왔으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오니까 속도를 줄여야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주행 방식입니다. 알파마요요. 이게 저도 보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네. 물론 아직은 이제 시연 영상이긴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 거의 이른바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어제 또 시장은 정직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4%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군요. 네네. 네, 그렇군요. 출시 미국에서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는 3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 교수님, 또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얘기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지금 경쟁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이 학습과 추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필요한 것들이 엔비디아의 기술력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까 메디슨 왕 딸도 잠깐 나왔지만 메디슨 왕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냐면 일부는 아빠의 사업을 좀 도와주고 있지만 또 일부는 이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AI 관련된 이 유닛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경쟁 구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의 업황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의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이걸 보면 AI 로봇 시대에 정말 성큼 다가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AI를 등에 업은 뉴욕 증시 많이 올랐고요. 우리 주식시장 랠리도 정말 뜨겁습니다. 이 CES에서 눈길 간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가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코스피는 장 시작하자마자 4,600도 뚫었습니다. 지금은 4,558 정도. 그래도 사상 최고인데요. 코스피 도장 깨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장중이긴 하지만 4,600 도장도 그렇죠. 깨긴 했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문을 열자마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치솟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젠슨항이 연설할 때 메모리 공급 병목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메모리 업체 3대 업체 중에 2개, 상위 1등, 2등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코스피 지수를 하드캐리하면서 지금 주가를 밀어 올렸고요. 네. 지금 최근까지 봤더니 어제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4,000선에서 지금 4,500선까지 왔잖아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기여한 기여분이 무려 7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게 전체 코스피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오른 종목보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지만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반도체 집중 랠리다라고 아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삼성전자 오늘 14만 원 넘었고 SK 하이닉스는 75만 원을 뚫었습니다. 교수님. 네, 14만 전자와 75만 네. 닉스가 벌어진 것 같고요. 아까 고란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시총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합쳐도 코스피에서 시총이 3분의 1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올라가면 주가 자체는 올라가는데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부진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은 좋은데 왜 내 통장은 불어나지 않지라는 생각들에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네. 오늘 당정은 올해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반도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첫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은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아울러서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하여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 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많네요. 반도체만 오르는 걸 좀 섭섭해야 되는 건지, 반도체라도 이렇게 올라서 다행인 건지,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지금 올해 전망치를 모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6천이 그리 멀지 않아 않았다. 보이기도 네. 해요. 네. 실제로 이제 연말에 올해 전망치를 냈던 증권사들 가운데 한 여러 곳이 목표 지수를 높였습니다. 네. 뭐 5천에서 5,200으로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구두긴 하지만 6천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넣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위주의 장세거든요.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없으면 아마 이런 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 의 수혜를 아마 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말에 NH투자증권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기 고객들 300만 개 정도 계좌를 이제 열어봤는데 지난해 지수 75%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3% 고객이 손실 마이너스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좀 맞추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맞추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추는 게 단기간에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저도 이제 아까 정부의 발표를 당의 발표를 들으면서 약간 놀란 부분은 반도체 위주의 정책은 사실 반도체 산업은 장점도 있지만 스윙이 너무 큽니다. 물론 이번에는 좋은 사이클이 네. AI랑 같이 들어와서 좀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만 빠질 때는 반도체 산업은 또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네. 너무 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하게 되면 그 경제 스윙, 반도체 스윙이 경제로 그대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촘촘히 조금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그런 네. 정책들이 나와야겠군요. 그게 이제 주가 시장에서도 그 네. 44% 잃으신 분들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뛰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이 수익률을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고 기자, 이게 1969%입니다. 2분, 과거 주당 7,800원에 전 재산을 올인했다는 전설의 인물이라고 해요. 사실 이 7,800원 주가면요. 2011년에 SK가 하이닉스 인수했기도 전 주가입니다. 아하. 이때 하이닉스 사실 다들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산 거군요. 네네. 네. 그때 이제 이분은 자기가 하이닉스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약간 회사 망한다 안 좋다라고 하니까 약간 오기심도 발동했고 애사심도 나오면서 내가 샀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당시로 보자면 2011년에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도 SK가 하이닉스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이닉스 그랬네요.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분은 애사심과 오기심이 발동해서 산 수익이 무려 지금 현재 투자 원금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 사이에 수익 실현 할 만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그런데 그 이제 거기 이 수익 인증글 밑에다가 이제 올렸죠. 이 형 아직도 팔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매도 시점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뚝심 있게 들고 가는 이 모습.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직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직원으로서 월급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고요. 투자도 자기 회사에 투자해서 굉장히 성공한 분으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금값, 은값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이번에 구리값도 사상 최고치라고.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거예요? 뭐 산업 수요가 우선 있고요.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가 AI 얘기인데 뭐 재생에너지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망 같은 것들에 이거 AI가 또 전력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 AI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에 구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미리 사두자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내에서 좀 존재하는 이런 부분까지 겹쳐서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뭐 금, 은 상관없이 계속 맞아요.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랠리가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정세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에너지 패권에 대해 이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있는 몇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히토류라는 무기가 있고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은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하겠다는데 은도 AI 산업과 굉장히 관련되는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조금 따급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을 정밀 타격하는 하나의 방법 같고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계속해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뭐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석유 얘기가 관련은 있지만 저는 그런 큰 연장선상에서도 또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은 일본에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일본은 히토류 물량 70-80%를 중국에 의존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중물자라고 하는 건데요. 히토류 같은 것들이 민간에서도 쓰이지만 이게 군사적인 용도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도 민간에서도 쓰이지만 무기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중물자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일본에 대해서 하겠다. 일본이 대만에 대한 발언들 그것을 통해서 중국을 자꾸 건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발언 철회해라 얘기하는데 다카이치는 지금 철회 안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 이면에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지지 기반 중에 중국을 그렇게 때리고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거 물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럼 양국의 일종의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한 일령 같은 것들은 좀 오래 갈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이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도중이었었고요. 또 방일 시점을 앞둔 시점입니다. 또 관련 해석들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 SNS에서는 우리가 또 미국처럼 대만을 공격하자 이런 내용의 게시물들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베네수엘라, 미국, 뭐 일본, 중국, 대만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미국이 이제 체포를 하면서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범죄자처럼 이제 체포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마약 사범이다라고 체포를 한 거고요. 이걸 보면서 이른바 국제 질서에 있어서 명분은 사라졌구나, 신뢰를 위해서 다 행동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중국의 신뢰를 위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고 지금 시장은 국제적으로 약간 판단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SNS에서 뜨겁게 게시물은 퍼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또 지금 서반구에 대한 패권을 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SNS에 올린 사진 하나 보시죠. 이곳은 우리의 반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 보면 이른바 이제 그 돈로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멀로주의의 이 도널드 트럼프 버전이기도 한데 이 이른바 이제 멀로주의 선언 때는 뭐냐면 아메리카 반도의 일에 유럽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돈로주의는 뭐냐면 미국과 우리는 전 세계 경찰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행동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 있는 이 서반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요. 베네수엘라로 시작했는데 멕시코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고요.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접수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정말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직접 삽질을 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의 추모 기념관 공사 현장인데요. 이번에도 딸 김주애가 동행했는데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손성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삽을 들고 직접 땅을 파더니 지게차에 올라 나무를 옮깁니다. 직접 선두에서 지게를 들어올리자 수행원들이 화들짝 놀라 달려옵니다. 김 위원장이 그제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군을 기리기 위해 처음 건립되는 추모관으로 지난해 10월 평양의 뉴타운으로 불리는 화성지구에 착공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도 간부들과 함께 기념관 원림 조성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식수의 첫 삽을 뜨셨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딸 김주애를 비롯해 부인 리설주 여사,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파병군인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주애는 인공기를 연상케 하는 색상의 목도리를 두른 채 직접 삽을 들고 나무 심기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주애는 최근 군사와 민생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김 위원장 일정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면서도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하나의 가족으로 설정해 수령을 아버지, 당을 어머니, 인민을 자녀로 묘사하는 통치서사입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균열이 이뤄진다는 건 체제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북한도 모르지는 않는 겁니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과 충성심을 다지기 위한 상징적인 연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뉴스라이브입니다. 조금 전 10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 쇄신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과 메시지의 여부가 주목이 됐죠. 한편 앞서 서울 가락시장 사과 경매장을 찾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를 앞에 놓고 두 가지의 사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내란 잔재 청소를 생각했듯이 사과 배달을 하면서 이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철진한 썩은 사과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국민들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싱싱한 사과를 먹으면 좋겠지만 썩은 사과라도 필요하다 해라. 사과 앞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과를 했을까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당시의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이기는 길로 나아가겠다. 지방선거 얘기죠.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보관, 당심의 반영 비율도 조정하겠다. 특히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새해 내놓은 쇄신안, 보다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을 이후 이어질 저희 MBN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말고도 체포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각각 오는 9일 구형이 나오는 내란 결심 공판, 16일 1심 선고 기일이 잡혀있죠.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론이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이 선고가 내려지는데 어제 증거조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열렸습니다. 선고를 미뤄달라 윤 전 대통령은 또 한 차례 요구했습니다. 결론이 재개된 만큼 이거를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주시고 일단 그 증거,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보시고 의견서와 함께 이거는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증거조사 기일을 좀 지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된다. 변호인들도 기존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단칼에 거절한 백대현 재판부였습니다. 추가로 최후 진술도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다시 변론 종결합니다. 선고 기일은 그대로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예정대로 16일에 하겠다고 못 박으니까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소란스러워진 법정. 그제 밤늦게 끝난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의 발언 도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변호인들이 수사검사의 발언권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항의했습니다. 연이은 제지에도 이 막무가내성 발언이 이었으니까 결국 지기현 재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드물게 언성을 높였던 지기현 판사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가급적 9일에 끝내겠다. 내란 재판부 역시 결심 공판까지 이번 주 안에 구형까지 마무리 짓겠다.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려주라고 했다. 받은 적이 없다. 준 적도 없다. 1억 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 얘기입니다. 어제 경찰이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당시에 1억 원을 전달받아서 보관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바탕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진짜 이렇게겠어요. 정말 이런 진짜 이렇게 됐을까. 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고 그래서 돌려줬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주장인데 정작 이 전 보좌관 당사자는 그 어떤 돈도 받은 바 없다. 떳떳하다. 전혀 모른다고 강력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나온 그 모습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 시의원한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 시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반환 지시했습니까? 전력 질주로 취재진을 피해서 귀가하는 이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김경 시의원도 공천 대가로는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죠. 애초에 핵심 자금인 1억 원의 실체 자체가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의혹의 정점에 있는 강선우 의원과 미국에 있다는 김경 시의원의 조사가 수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입국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을 곧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가 소식입니다. 조폭 연루설이 제기됐던 조세호 씨.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활동 중단한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게 비교적 최근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한 OTT 예능을 통해서 복귀한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빠르게 반응한 해당 의혹의 폭로자입니다. 당시 조세호 씨의 하차 결정, 중단 결정에 추가 폭로 안 하겠다, 존중한다 언급을 했었던 그 사람인데요. 즉각 그래요. 한번 해보자는 거네요. 복귀하세요. 저도 영상 공개합니다.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앞선 의혹은 조세호 씨가 지방의 조폭으로 지목되는 인문과 친분이 있다는 설이었죠. 당시에도 뭐 지방 행사 많이 다니면서 만나게 됐을 뿐이다, 단순 친분이다 선을 그었던 조 씨였는데요. 단순 친분인데 집에 초대하고 결혼 전에 아내까지 소개를 해주나 관련된 영상이 있다는 폭로자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조세호 씨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진실 공방에 불이 붙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떠난 아내를 향한 순애보, 가수 구준엽 씨의 슬픈 근황이 해를 넘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만 누리꾼이 지난 3일 대만에 있는 고 서유원 씨 묘소에서 만난 구준엽 씨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고인의 팬이라면서 전한 인사에 말없이 고인의 묘비를 가리키고 곧바로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고요. 기분도 안 좋아 보였고 말도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열심히 묘비를 닦고 나서 그 뒤로도 한참을 머물다 갔다. 그 모습에 고인의 팬들도 슬퍼져서 자리를 떴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구준엽 서희원 부부죠. 20년 만에 재회한 서 씨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갑니다. 여전히 아내 묘소에서 목격되고 있는 구 씨의 근황, 양국 누리꾼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상 성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 네, 세상의 모든 세금 이야기를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입니다. 자, 수남,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절세 전략을 좀 따져볼 텐데 이게 권리 형태, 뭐 취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좀 복잡해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런 네. 분들이 오늘 방송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관련 상담이 좀 늘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우선 이제 양도 시점에 따라서 세금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양도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는 것이 또 유리한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1+1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1+1이 요즘 받는 분들이 많아요. 아, 입주권을 이제 원 맞습니다. 플러스 2개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에 더해서 이제 받는 입주권인데 네. 큰 주택 하나가 아니고 뭐 이를테면 작은 주택 2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받는 거예요. 예, 전용 면적이라든지 감정 평가액이 2채가 나오면 예. 2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예. 투자 목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 세법상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려고 네. 분양 신청하기 전에 상담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자, 기존 주택이 뭐 있었던 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입주권 형태로 취득한 분들도 이것도 결국 집인데 네. 같은 집인데 이게 왜 취득 시점, 뭐 권리 형태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게 기본적으로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부동산이었는데 일정 시점에서 이거 입주권으로 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다음에 또 일정 시점에서 다시 또 부동산으로 또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이냐 입주권이냐에 따라서 예. 양도차익 계산도 달라고 비과세 판정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세법상 이게 네. 주택으로 볼 건지 그냥 이제 취득한 권리로 보는지 이 부분에 네. 따라서 갈라진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채 사가지고 취득 보유 양도 시점이 아무 전부 다 부동산이고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형태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네, 또 네. 이제 세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복잡하다. 네, 조금이나마 이 복잡성을 해소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방송 네.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좀 포인트를 미리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형태가 변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준공이거든요. 관리처분이 떨어지는 순간 네. 입주권으로 바뀌고 네. 준공이 되면 다시 부동산이 또 바뀌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파냐에 따라서 예. 양도차익 계산이 달라져 버리고 또 어느 시점에 사가지고 어느 정도 파냐에 따라서 비과세 판정이 또 달라지거든요. 예.
요거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그렇다면 이제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준공일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텐데. 이제 뭐 관리 처분, 관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관처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의 갈림길이 될 정도로 중요한 건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관리 처분이라는 개념은 이제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던 분들이 조합에다 현물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받게 되겠죠. 이걸 조합은 지위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먼저 이루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지분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완성된 부동산을 받으면 분양가액이 결정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내야 될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권리가액이 더 높으면 내가 갖고 있던 가치가 더 높은 거니까 청산금을 받는 거고요. 도로 돌려받는 부분이 받는 거고 분양가액이 더 높으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구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관리 처분이 떨어지는 순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돼 버려요. 결국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점상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 부동산 형태였는데 입주권의 형태로 권리가 변화하는 그 시점.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준공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준공일이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동안에 권리로 취급돼 있던 입주권이 완성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인 부동산 형태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서도 한 차례 권리 형태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권리가 부동산으로 다시 바뀌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위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세법상 주권이 다시 건물이 되고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그 기점은 두 번. 관리 처분 인가가 이루어지는 시점 전후의 거래가 좀 다를 것이고 또 준공일 전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내게 되는 지금 세금의 규모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엄청나게 차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주거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 볼 건 장특공제.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동산인 상태에서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샀을 때도 부동산이고 팔았을 때도 부동산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전체 대해서 해줘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산을 한다는 거죠? 통산해줘요. 근데 문제는 관리처분이 떨어지고 준공 전에는 입주권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권리로 바뀌어버렸는데 이때 양도가 이루어지면은 관처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 버려요.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맞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왜 그러냐면은 취득일로부터 관처일까지 양도 차익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가액을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대부분 양도 차익이 관처일부터 양도일까지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해버려요. 여기서 장특공제를 못 받아버리니까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관처나기 직전에 팔아야지 관처나기 직후에 팔면은 똑같은 금액을 팔았다 하더라도 세부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공제액에 크게 차이가 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다면 결국 준공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서 부동산으로 변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셔야만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져볼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양도 때 많이들 신경 쓰시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이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일단 관처가 나기 전까지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특례가 8가지가 있는데 그런 혜택들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데 관처가 나는 순간에 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죠. 사는 형태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입주권으로 변했다는 이유로 주택에서 사라져버려요. 혜택이. 대신 비과세는 해주지만 아까 말씀 8가지 특혜 중에서 7가지는 하나도 안 해주고 한 가지만 해줍니다. 즉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 특례 요건만 비과세를 해주고 다른 특례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은 적용을 받지 못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이라든지 동거분양 합가라든지 혼인합가라든지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특례 혜택들은 하나도 못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와버리는 겁니다. 기존에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사람도 이 시점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가 다른 건가 비슷한 개념인가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원래는 사업 시행 자체가 모법이 달랐어요. 재건축은 주택법에서 했고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을 했는데 이게 2003년 7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령은 통합이 됐는데 이게 조합원 형태가 달라요. 재건축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지금 방배 5구역처럼 단독 필지가 비슷한 형태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옥수동 같은 데 보면은 다가구 주택도 있죠, 다세대 주택도 있죠, 무허가 주택도 있죠, 상가도 있죠, 공장도 있죠, 막 섞여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다 대부분 재개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나중에 팔 때 비과세 요건 달라지죠, 장특공제 달라지죠, 세율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액 계산에서는 절차는 비슷하지만 세부담 차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이런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거는 언제 앞에서 얼마 살았고 뒤에서 얼마 살아가지고 장기 보유 특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데 재개발은 조합원의 어떤 형태에서 조합원이었는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집이 뭐 다가구였는지 다세대였는지, 맞습니다. 뭐 상가였는지 나대지였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세액 계산이 다 달라져 버린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거래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도세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금 리스크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이 두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샀을 때 이제 관리처분제를 사가지고 관리처분 전에 팔았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상태에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전에 사가지고 만약에 관리처분 후에 팔아버리면 부동산을 사서 입주권을 받는 형태가 돼요. 또 한 가지는 자 관리처분 후에 사가지고 준공후에 팔아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입주권을 사가지고 부동산을 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 계산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입주권 상태에서 2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따지다가 그러면 입주권 상태에서 2년 넘었어요. 그럼 일반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근데 준공이 딱 떨어지는 순간 보유기간 기산이 다시 해야 돼요. 아, 그때부터는 리셋이 되는 앞에까지 통산이 안 돼. 리셋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 떨어지고 이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이때 또 단기 세율 적용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금 계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종전주택 소유자 기존 조합원인 경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뭐 그 앞까지 다 통산을 하지만 맞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경우는 이제 새로 리셋이 된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준공일 사이를 우리는 흔히 함정이라고 그래요. 여기 빠지면 안 된다 하니까 이때 파는 경우, 이때 사는 경우는 세법상으로 최악의 경우를 만납니다. 반드시 이거는 전문가인 세무 상담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권리가 부동산인지 뭐 입주권 형태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게 또 양도, 취득, 거래 시에 신경 쓰는 건 또 1주택자 비과세 부분이긴 할 텐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제 이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기대와 다르게 세금을 좀 내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시는 좀 안타까운 실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세법에서 모순이 뭐냐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입주권을 배려해버리니까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을 못 받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합가를 해. 합가를 하는데 주택 상태에서 합가를 했을 때는 비과세를 받아요. 근데 관리처분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는 입주권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주택을 갖고 있어. 그때 합가를 하면은 내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효자를 하려면 합가 시기를 잘 선택을 하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아니 왜 주택인 상태에서 합가하면 비과세가 되고 관쳐놨다고 해서 합가해서 비과세를 안 해주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장기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임대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관처가 나는 순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아, 이게 다주택자 중과세를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다주택 중과세 자체가 아니라 비과세에서 안 해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과 입주권은 어떻게 보면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똑같이 취급을 해주면 되는데 권리로 변했다 해가지고 특례 적용 자체를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이제 효도도 때가 있다. 세금 문제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이거 심지어는 결혼도 때가 있어요. 결혼도. 아, 그래요? 남자가 집을 갖고 있고 여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다 둘 중에 하나 10년 안에 팔면 해주거든요. 근데 남자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아내가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결혼한 시기에 관처가 나버렸다는 거죠. 이때 합가를 하면은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시기를 잘 맡아서 해야만 비과세 받는 이런 좀 모순이 발생합니다. 저는 뭐 이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건 입주권이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자,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 그리고 분양가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이 차액에 대해서 공사비 분담금 이런 것도 좀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야기도 짧게 좀 해볼 텐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공사비 차원 아닌가 내라고 하니까 내는 돈이고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금과 연결이 된 부분. 연결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분담금 낸 것은 필요금비로 털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담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制度로 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보유기간 계산을 해주는데 나중에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는 예. 준공일로부터 판정을 해요. 세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내가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부수 토지가 증가를 했으면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 준공일로부터 2년을 갖고 있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대신 부수 토지 증가는 안 했다. 네. 그럴 때는 세율 자체 적용할 때는 단기 보유를 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요걸 다 같이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복잡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전문가 검토를 좀 받으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주셨고요. 네, 네. 자, 앞서 이야기 쭉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건 이 형태가 변화한 그 시점, 네. 관리 처분 이후 준공일 이전 이 네. 형태가 입주권 형태일 때의 양도, 취득, 거래 자체를 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가고 계신 분들이 예. 당해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만약에 파는 시기를 선택하신다면은 관처일 전에 파시거나 네. 준공일 후에 팔아야 된다.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관처일 전에 사거나 그다음에 만약에 관처일 이후에 샀다면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걸 아시고 세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네. 특히 여기서 단기 세율 적용받는 분이 꽤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근처 나고 집을 예. 살던 집을 샀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을 샀다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는데 중공 떨어지고 팔았는데 그게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서 1년 미만이니까 세율이 70%짜리 적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 폭탄 맞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대신 이제 내가 1주택자가 부동산을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네. 그때는 오히려 관처가 난 입주권을 사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런가요? 주택을 사시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일시적 네, 주택은 네. 유예 규정이 없어요. 네. 근데 입주권을 사면은 3년 안에 팔아도 되고 3년 안에 못 팔면 네. 준공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 가서 1년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로 인정을 해서 양도 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8년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사는 것이 내 주택을 양도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준공 이후에 입주를 하고 나서 그 신축 아파트를 바로 파는 경우 이거는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종전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준공 떨어지자마자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입주할 때 입주 전에 파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때도 입주권 양도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장독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떨어지고 단기 팔아도 거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입주권을 사신 분들은 준공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리면 단기 양도가 돼서 세율이 중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 받으시고 세액 계산해 보시고 파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오늘 쭉 짚어봤는데 사실 방송 시작되기 전에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하기 전이었던가 이제 거래가 안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모든 게 벌어진 뒤에 보신 분들이 지금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 결국 절세 포인트 어떤 것들이 될지 총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리가 변환돼 버리면은 단기보유 특별공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대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2억 이하는 관처가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10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처일 전에 팔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담 비교를 반드시 해보시고 특히 비과세 적용 대상자들은 비과세 여부를 꼭 사전에 판단하신 다음에 처분 시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또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케이스마다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 양도 차익도 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옆집에서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주변에서 따라서 큰일 나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님한테 꼭 판단 받으셔야 됩니다. 자,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세금 개념 정립의 시간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